본 에피소드는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쪽에 관심 많이 가지게 된 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연말 되면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오프라인 강의를 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체구가 커요. 제가 100kg가 넘는 그런 체형이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약간 살집도 좀 있고 BMI 체질량 지수 좀 높고 뭐 요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사증후군 영역에서 약간 위험 단계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검진 결과가 나와서 제가 그거에 좀 많이 이제 긴장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식이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하면서 관련된 공부들을 쭉 하면서 최신 트렌드나 이런 걸 업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랑 이제 좀 약간 많이 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열심히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 최근에 이런 관련된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된 것 같다 생각을 좀 정리하는 관점. 그러니까 매매 추천을 하거나 뭐 종목을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때까지 제가 공부한 거, 예를 들어서 시기 조절을 하면서 최근에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관점,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랑 쉐어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본업이 이제 치과의사이고, 그 다음에 학부 전공이 생물학이라서 뭐 생화학이나 생리학 이런 수업을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보다는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비만 다이어트, 당뇨 관련된 트렌드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책에서 책 내용을 인용을 한 건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빨리 먹었을 때 혈당 패턴인데, 수제비를 먹었는데 단백질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정상 혈당이 한 100 아래가 좋아요. 그래서 70에서 보통 100 정도가 정상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70에서 100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숫자는. 예를 들어서 뭐 혈압 같은 경우는 120에 80이 표준이잖아요. 이 숫자를 기억해 두면 좋듯이 혈당 같은 경우는 70에서 100 사이, 70에서 100 사이를 기억해 주면 좋은데, 이 사람은 아마 당이 좀 높죠. 평상시 식사 전에도 100 위였으니까 위험군이죠. 보통 이렇게 100 넘어가면 대사증후군, 이렇게 하고 대사증후군이거나 당뇨 진단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일단 대사증후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제비를 딱 먹었더니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좀 1시간, 1시간 좀 넘었을까지 빠르게 200 넘어까지 올라가서 이건 당뇨라고 봐야 되죠. 200 넘어까지 올라갔다 300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한 2시간 지나니까 쭉 떨어지는데, 재밌는 건 여기 70 숫자 나와 있잖아요. 70이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이게 쭉 떨어서 쭉 해서 저혈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분은 환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정상혈당으로 다시 회복하는 요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최근에 전체적인 비만에 대한 트렌드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 수제비 같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빠르게 오른다. 그리고 그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뭐 대사증후군이거나 아니면 비만이거나 그런 분들에게서는 요 현상이 일어난다. 보통은 정상인 환자는 요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요렇게 높게 올라갔다 되는 거고, 그거 정상 이상으로 넘어가는 요 구간에는 혈당이 너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요 구간은 전부 다 요게 지방으로 바뀐다. 요 면적에 되는 만큼 다 지방으로 바뀌게 돼서 살이 찌게 된다. 그러니까 혈당도 들쑥날쑥해지는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요게 고혈당으로 유지되는 요 구간 동안은 간이 요거를 다 지방으로 바꾼다. 탄수화물을 먹었지만 지방간이 되는 이유가 요만큼이 다 이제 지방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정상혈당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보통은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이게 혈당이 쭉 빠르게 떨어져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저혈당이 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저혈당은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현상을 생기기도 한다. 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 그래서 요게 탄수화물을 좀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수제비, 면, 요런 것들, 떡, 요런 것들에 대한 그걸 좀 줄여야 된다. 환자 같은 경우는 줄여야 되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이렇게 200 가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좀 줄여야 된다. 라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렇게 패턴이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고, 보통은 이제 과거에는
네, 하여튼 요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네,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데 비만이 발생하고 고지혈증이 발생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런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요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먹었지만 지방으로 바뀌는 요런 대사가 일어나고 특히 요 구간에 인슐린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돼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저혈당 쇼크도 오게 된다. 그래서 뭐 그 당뇨 환자가 저혈당 쇼크가 잘 오는 이유가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요런 문제가 세트로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살이 찐다. 뭐 요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요 느낌은 이해가 되시죠? 네, 요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요 하나에 대한 컨셉을 잘 이해를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 뭐 댕캉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노보노디스크는 싹센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싹센다 처방하는 사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뒤에 이제 연결된 건데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 아니면 단당류 위주, 사탕이나 뭐 단당류 위주 먹었을 때 이런 혈당 변화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되는 사람은 밥 먹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위에 그 천장으로 표시한 건 아마 이게 100 정도일 거야. 그래서 100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 100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밥 먹고 나면 100을 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을 때 공복혈당이라고 그러고 밥 먹었을 땐 식후혈당이라고 그러는데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하고 이제 인슐린 분비되고 하다가 쓰면 이제 다시 떨어지고 쭉 유지되다가 또 밥 먹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게 혈당 스파이크라는 걸 이제 보게 됐어. 어떤 거냐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쭉 가다가 밥 먹고 나면 쭉 올라가요.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이게 서서히 내려갔다가 다시 쭉, 그래서 저혈당까지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환자라고, 당뇨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저혈당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이게 정상인 환자, 이게 당뇨 환자, 요렇게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정상인 환자도 요런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왜? 그러니까, 가공된, 뭐, 설탕이나, 떡이나 빵이나 뭐, 요런 것들, 수제비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그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더 일반인의 경우에 더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뭐 대사증후군처럼 약간의 인슐린에 대한 그런 저항성이 있는 인슐린에 대해서 처리하는 분비 능력이 조금 장애를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나라 최근에 기사에 올렸지만 우리나라 30, 40대 남자 절반이 사실 그렇거든요.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탁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라는 게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걸 먹어도, 당뇨 환자는 또 정상치보다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사증후군, 우리나라 성인의 배가 조금이라도 나온 사람, 배가 좀 적당히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어떻게 밥을 이렇게 급하게 먹거나 이렇게 하면 탁 치솟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게 아닌다고 일반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이 높은 요 구간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그 몸에서 들어온 당분이 지방으로 다 바뀌는 구간이라서 요게 보면 뭐 지방간이 생기거나 그다음 피하 지방이 생기거나 복부 지방이 생기거나 뭐 요런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빨리빨리 혈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간에서 다 그렇게 지방으로 빨리빨리 바꾸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면 일반인과 당뇨 환자의 전형적인 패턴이 구분이 좀 모호해지긴 하죠. 요 느낌이 또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흰쌀밥이나 불고기, 흰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에 가깝거든요. 흰쌀밥은. 그러니까 현미 말고 흰쌀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미가 흰쌀밥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나타나죠.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데 비해서 불고기 같은 거는 설탕 많이 들어간 불고기 말고 그냥 일단
그 고기 구워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혈당의 움직임이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슐린이나 이렇게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거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긴 해요. 그래서 뭐 아마 요 정도까지는 적당히 상식으로 뭐 혈당 스파이크까지 모르더라도 뭐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지방 된다 요 정도는 이제 다 알고는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혈당 스파이크에서 요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면 이제 고혈당 부분에서 면적에 해당 요 부분들이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당분이 정제 탄수화물이 다 지방으로 빨리빨리 바뀌게 되는 빨리빨리 이제 전환해서 혈당을 낮추게 되는 요런 작용이 일어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영양소의 성분에 따라 다르죠. 단순당, 콜라, 그 빨간색 콜라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과일 주스, 뭐 이런 것들이 단순당이죠. 그 다음에 정제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밥, 한 글자든가 밥, 빵, 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단순당은 되게 진짜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 면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곡류, 통곡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현미, 보리, 뭐 통곡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이도 낮고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리고 지방은 오히려 더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단백질 지방은 네, 혈당을 적게 올리는 특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특히 이제 정제돼서 몸에 빨리빨리 흡수되는 경우 혈당을 빨리빨리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곡물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인슐린, 요렇기 때문에 요런 혈당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슐린이 딱 분비가 되면 인슐린이 이제 고혈당에 반응해서 지방을 막 쌓아 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 요게 원리가 뭐냐면 요런 것들을 먹어서 이게 인슐린이 이렇게 혈당이 식사한 이후에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적게 돼서 네, 적게 되도록 해서 지방 턴오버를 적게 하고 전체적으로 열량이 좀 줄어들면 몸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거 원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혈당이 탁 치솟으니까 이런 거 먹으면 그래서 그거를 빼고 먹으면 적게 치솟으니까 대사상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리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마음대로 먹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혈당 반응 때문에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가 뭐 젊은 사람들한테 의미 있다. 나이 든 사람은 저탄고지 안 하죠. 되게 고지혈증 이런 거 다 따라오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원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해설 트렌드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 관점에서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보통 30, 40대 가면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면 그 나오는 건데 일반 검진 없고 아마 정밀검진 추가로 하면 나오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는데 아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도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피를 딱 빼가지고 딱 재는데 그때가 마침 측정하는 게 여기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도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요 타이밍에 피를 딱 보면 정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양 A보다 B인 사람도 여기 보면 훨씬 더 위험한 당뇨로 진단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검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혈당 수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검사해요. 당화혈색소는 뭐냐면 헤모글로빈에 글루코즈가 붙어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매실이랑 그 매실장아찌랑 우리 절임 있잖아요. 그래서 피 안에 당분이 이제 그러니까 혈당에 피 안에 글루코즈가 녹아 있으니까 거기 떠다니는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가 붙을 거 아니에요.
절임이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붙으면 절임이 되는 건데, 그러면 멀쩡하게 돌아가는 거랑 어느 정도 절임 당한 애랑 이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그 비율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이 비율이, 그러니까 설탕이 붙어 있는 헤모글로빈 혈색소의 비율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피 속에 글루코즈 농도가 혈당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는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7 같은 경우에는 당뇨 진단에 해당 꽤 높은 편이에요. 아마 5.5인가? 5점 하여튼 그 정도가 아마 그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지금 이게 6.5가 넘으면 위험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7이면은 경미한 당뇨 증상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변하는 사람, 적게 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한 7%가 여기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한 7%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요 내용에서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 당화혈색소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피를 이렇게 혈당을 재려면 찔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재려고 해도 피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피를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한 번에 끝내요. 그러니까 한 번 찔러서 피를 빼서 그때 당시의 혈당을 측정하고, 요쯤이든 어느 시기든 측정하고, 그 다음에 뽑은 피에서 당화혈색소 성분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때랑 평균값이랑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요런 유형을 구분하기가 어렵죠. 과거에 피 검사에서 혈당을 재는 방식은. 근데 요게 최근에는 이게 CGM이 나와서 연속혈당계, CGM이라고 그러죠. 연속혈당계가 나서 요 파형을 이제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면서 요렇게 A 유형, B 유형, C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 같은 경우는 A 유형은 좀 위험하고 B 유형은 덜 위험하고 C 유형은 약간 높은데, 요게 보통 아마 대사증후군이겠죠. 약간 높은데 요런 느낌이라서 괜찮은 거잖아요. 요런 걸 구분해줘야 된다는데, 지금은 CGM 연속혈당계를 하면 구분이 돼요. 그냥 그래프가 그려지죠.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CGM이라는 게 CGM 연속혈당계라는 게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되게 열렬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식이 조절하면서 이 CGM을 한번 달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뭘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게 한 번 하는데 한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주짜리 CGM 하는데 한 9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꽤 비싼 편이긴 한데, 이거 한번 달아보면 만족도는, 내 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근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인바디 같은 거 있잖아요. 인바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체대 수업을 들은 적 있거든요. 체육교육과 수업을 들은 적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랑 그 양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캘리퍼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폭을 재고 옆구리 살 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체지방률이 몇 %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썼는데, 이거 일반인이 쓰기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인바디가 나온 거예요. 인바디가 나오면, 헬스클럽 입장에서는 헬스클럽마다 인바디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이 이제 좋아졌는데, 퍼스널 트레이닝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체중이 얼마나 올라갔냐, 내려갔냐로, 그게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은 원래 운동하면 근육이 붙어서 살이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인바디를 딱 하면 체중 얼마인데 그 중에 지방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헬스 열심히 하면서 근육은 0.5kg 붙었고, 수분도 조금 능가했고, 지방이 2kg 빠졌다. 이렇게 하면, 2kg 빠진 거구나. 운동해서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체성분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운동하는 입장에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그게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거든요. 그런 가치를 줬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이제 CGM 연속혈당계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내가 혈당 반응이 민감한지 둔감한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소결단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크게 한번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손가락을 계속 찔러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제한적인 손가락을 찌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데이터였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소결단계가 찌르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면 증상이 심해서 너무 많이 찔러야 되는 게 힘들어서 그 연소결단계를 하면 뭐 찌르는 고통에서 해방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그냥 그 각각 사람들의 혈당 반응이나 음식에 따른 혈당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아주 좋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연소결단계의 가치가 당뇨 환자, 특히 이제 심한 당뇨 환자에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이 요새 이제 추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연소결단계 원리를 설명드리면 우리는 보통은 이제 자가혈당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띡 찔러가지고 피를 뽑으면 이거 모세혈관에서 나온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혈관을 터뜨리면 모세혈관에서 피가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걸 받아서 혈당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혈관에 있는 혈당 농도를 그대로 잴 수 있잖아요. 근데 연소결단계는 혈관에다가 바늘을 꽂는 게 아니라 요 센서 바늘이 피부 조직, 피하 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 조직은 우리 그 조직학적으로 얘기하면 혈장이라 그러거든요. 혈장, 간질액, 뭐 혈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세포 말고요. 간질액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혈액에 있던 이제 글루코즈, 혈액에 있던 글루코즈가 이렇게 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농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농도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혈장으로 되고 시차가 약간 있겠지만 혈당 농도가 혈관 안에 있는 농도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게 같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시차가 뭐 한 몇 분, 뭐 2, 3분에서 5분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꽤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최근에 뭐 3프로나 이런 데서 나오고 이 부분이 되게 핫하거든요. 그 의사 출신인데 렌식이라는 회사 만들어서 글루코핏이라는 솔루션을 해서 뭐 대부분 정상의 사람,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이겠죠. 비만인 사람 혹은 일반인 다이어트 해야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당뇨 환자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당뇨 환자나 이런 사람에서 움직이는 혈당 반응 패턴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소결단계 CGM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혈당 반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뭐 수제비를 먹는가, 햄버거를 먹느냐, 그 다음에 뭐 고기를 먹느냐 이런 거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혈당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사를 좀 안정적으로 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조언을 주면서 그럼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뭐 식단도 추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게 렌식이라는 회사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광고 멘트가 햄버거를 먹어도 되는 혈당 다이어트 솔루션, 글루코핏이라는 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쭉삐쭉삐쭉 움직이다가 이제 고혈당이 된 요 부분이 다 지방으로 빨리 바뀌고 우리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데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지만 지방은 탄수화물로 안 바뀌어요. 뭐 글리세롤 이런 건 돌아오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방은 탄수화물로 다시 포도당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포도당 탄수화물은 지방으로는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면 이 지방을 태우는데 지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도록 이런 혈당이나 이런 걸 유지하고 이제 힘들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비즈니스가 가능해진 게 연소결단계가 대중화되는 지금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 비즈니스가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이제 막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하면서 언론 취재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일단 당뇨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했던 내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트렌드에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많이 공감하는 거고 식이 조절할 때도
충분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혈당 피크가 안 나오게 식이 조절을 충분히 잘 하면서 크게 힘들지 않게 이제 식단 조절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요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 트렌드 가능한 거는 CGM이라는 연속 혈당약이 있어서 가능한 거다. 인 거고, CGM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아마 크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 크게 한번 인기를 한번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일반인들한테 조금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 보면 이런 패턴인 게 하나 더 있죠. 싹센다라고. 사실 이런 전례로 지금 가는 애가 싹센다라고 안 했어요. 싹센다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만약을 처방했는데, 그래서 비만약의 그 메커니즘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당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되는데, 우리 몸의 호르몬 메커니즘에서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식욕을 떨어지도록 컨트롤을 하면 아까처럼 너무 갑자기 확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치솟잖아요. 그럼 요 구간에 지방이 쌓이니까 이게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면 이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요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먹는 양도 줄어들 테고 혈당 반응도 요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방이 쌓일 기회를 적게 주는 거고, 전체적인 그 에너지 인테이크, 그러니까 에너지 섭취도 줄어드니까 이게 감량이 될 것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방법에서 주사 방식으로 쓰는 건데, 지금 들어보면 이게 비만약이랑 당뇨약이랑 다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CGM을 바탕으로 좀 이제 설명을 이제 듣고 나면 싹센다는 당뇨약이었는데 비만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가 발견되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설명을 이제 들으면, 이제 제 설명을 쫙 들으면 이게 비만이랑 당뇨랑 구분이 되게 애매하구나. 같이 세트로 가는 거구나. 혈당 움직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이게 세트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혈당 반응하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장 지방이 이제 건강검진 받은 사람은 내과 의사한테 상담해 줄 때 설명해 주겠지만, 내장 지방이 올라가면 이 혈당 반응이 이렇게 출렁출렁해져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별로 없으면 살살 움직이는데, 내장 지방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대사증후군이 걸리면서 이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출렁출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식욕 억제, 그러니까 그 비만약 같은 경우가, 비만약이랑 당뇨약은 궤를 같이 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명한 거에서 그거만 이해해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당뇨약들이 다 비만약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면, 최근 그런 혈당 조절, 포만 조절, 뭐 이런, 그 다음에 내장 지방에 대한 컨트롤,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내과에서 당뇨약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연구들이 궁극적으로는 정상인에게 왔을 때는 이 비만약의 효과에서 궤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거꾸르면, 이게 그 정상인 환자랑, 정상이랑,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이랑, 그 다음에 당뇨인 사람이랑 이 구분하는 경계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정도의 사람에 대한 민감성의 정도의 차이가 혈당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 정도 있는 거지, 이 경계라는 게 되게 애매하다. 특히 대사증후군이랑 당뇨는 되게 경계가 되게 애매해진다. 그게 그렇다라는 걸 이제 연소결단계를 통해서 알고 있죠. 연소결단계가 없을 때는 그냥 뚝 잘라서 뭐 공복혈당 얼마, 식후혈당 얼마, 뭐 그 당화혈색소 수치 얼마 이상 하면 당뇨, 아니면 뭐 대사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이게 그냥 쭉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일관적 연속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거를 우리 몸의 대사에서 그렇게 지방이 많이 쌓이게 하는 그런 흐름을 잡아주는 게, 당뇨 환자에서는 당뇨 치료제고, 비만 환자에서는 체중 감량제가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냥 단순히 싹센다가 당뇨 치료제였는데 뭐 비만 체중 감량 효과도 있다, 뭐 이렇게 단순히 그냥 암기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큰 흐름이 그냥 같이 간다라는 걸 이해를 내두시면, 되게 앞으로 요 시장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좋은 교양적인 이해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싹센다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 바늘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일주일 간다던가 뭐 그렇게 되게 효능이 긴 녀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싹센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싹센다가 왜 이게 비만 약이었는데, 왜 당뇨 약이었는데 비만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LP-1이라고 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장에서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는 요 호르몬이 뇌나 이런 데서 잠깐 왔다가 포만감을 느끼는, 그래서 식욕이 떨어뜨리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포만감을 느끼니까 지금 내가 배부르니까 포도당이 장에서 포도당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식욕을 본능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 간에서는 글루코즈를 만들지 마라. 지금 장에서 지금 글루코즈가 들어오니까 너는 글루코즈를 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글루코즈를 얘들이 저장했던 걸 내놓거든요. 글리코겐으로 했던 걸. 그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기타 등등등의 이제 이자 인슐린 분비 촉진하고 뭐 이런 연관된 현상들이 연관해서 쭉 일어나는 그런 건데, 얘는 잠깐 일어나는데 이제 이게 잠깐 있다가 분해가 되는데, 이걸 길게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느끼도록, 그러니까 페이크를 쓰는 거죠. 요 GLP-1 이 분해되는 걸 억제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포만감을 길게 느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나도록 그런 거예요. 보통 식욕 억제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가 많아서 뇌에 자극을 주는 거라서 이게 되게 장복하면 되게 위험한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유사 물질 갖고 장난을 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부작용이 적은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 DPP 이니비터 요게 비활성화 되는 거를 이렇게 얘가 차단시켜 버려서 얘가 GLP-1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게 원리입니다. 뭐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싹센다랑 뭐 기타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요 원리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추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인슐린 레지스턴스 셀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혈당 조절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이렇게 크게 출렁출렁거리는 이유가 왜 생기냐면, 인슐린이, 그러니까 밖에 이제 세포 이제 요건 조직 혹은 세포고, 여기는 이제 뭐 혈장이거나 뭐 혈관이거나 뭐 그렇게 혈장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 혈관에서 이제 혈장으로 아까 들어왔잖아요. 이제 글루코즈가 포도당이 들어오고 나면 인슐린이 옆에 있는 경우, 인슐린이 딱 붙으면 이게 채널이 열려요. 인슐린이 여기 수용체가 딱 결합하면 지금 밖에 포도당 많으니까 세포 빨리 성문을 열고 문을 열고 빨리 포도당 받아들여라고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딱 붙으면 요 펌프가 딱 열리면서 포도당이 쑥쑥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지금 다 쌩쌩하잖아요. 파란색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리셉터가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여기 붙어야 이 채널이 열려가지고 포도당이 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리셉터 있는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변형이 돼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요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얼마나 잘 붙느냐는 농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가능한 수용체가 줄어들어 있으면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잘 붙으려면 인슐린 농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혈당이 왜냐면 이게 잘 못 받아들이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슐린을 엄청 많이 때려 부어야 요 채널을 잘 붙어가지고 빵빵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인슐린이 더 많아져야 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도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 조금 분비되면 안 되니까 혈당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딴 사람에 비해서 출렁출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요 변형은 그 지방세포랑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지금 갑자기 그 이름이,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지방세포 변형산물이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메커니즘이 그 복부 지방에 있는 내장 지방에 있는 세포들이 알갱이가 커서 지방 유리가 되게 잘 되거든요. 지방 유리가 잘 되니까 보통은 비만이 계속 내장 지방이 오래 가면 혈중으로 그게 많이 나와요. 혈중으로 지방이 많이 나요. 그래서 고지혈증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이런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것 중에 변형된
그러니까 지방분이 변형이 돼서 요런 문제를 일으킨다. 당기 갖다 붙어가지고 비활성화 시키면 인슐린이 잘 붙지 못하는 뭐 요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내장 지방이 올라가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뭐 그 메커니즘 대충 그런 류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요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 뭐냐면, 내장 지방이 많이 그러니까 피하 지방 말고요.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더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고, 그러면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출렁출렁 하게 되면서 인슐린도 더 많이 분비게 되면서 몸이 되게 안 좋아지고 혈당 변화가 출렁출렁하게 되면서 또 더 살이 더 잘 찌게 된다.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게 먹으면서 혈당 움직임이 사사사사 크게 움직이지 않게 잘 조절한 상태에서 운동을 좀 하면서 몸을 돌려주면 아마 지방 분해가 잘 되는 체질로 좀 바뀔 거다. 뭐 이런 식의가 최신 과학에서 하는 원리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글루코핏의 아이디어는 이제 설명이 되죠. 글루코핏 하는 아이디어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뭐 대사증후군이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일단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식이나 이런 것들이 혈당이 잘 안 움직이도록 하고, 전체 먹는 양이나 그다음에 먹는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운동을 조금 꾸준하게 하게 되면 지방 분해가 아까처럼 그런 상황에서 살찐 사람들은 뭘 먹어도 이렇게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좀 거짓말이긴 한데, 똑같은 걸 먹어도 더 살이 많이 찌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이렇게 살살살 잘 달래가면서 이렇게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 나가자. 이런 게 아이디어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원리가 흐름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당뇨와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비만 다이어트 이거를 따로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해도가 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에서 뭐 싹센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싹센다나 이런 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은 뭐 덴마크나 미국에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은 거기 투자가 있지만, 국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약들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투자하기에는, 국내에서 투자하기엔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CGM 같은 경우는, 연소결단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인바디의 유행처럼 언젠가 한번 아마 유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뭐 주가랑은 모르겠고요. 일단 아마 유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뭐 한 몇 년 전부터 연소결단계가 이렇게 내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높은 관심도를 보이면서 인기를 끄고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그것과 관련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라서, 그게 이제 제너럴하게 많이 알려진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큰 유행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연소결단계 냈어. 그래서 찌르는 혈당계를 갖고 있던 회사인데, 이거 리브레가 제일 요새, 아까 그 서비스 있잖아요. 혈당 관련 서비스는 리브레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동전만한 거, 500원짜리 동전만한 거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 저도 이거 썼어요. 저도 이걸 써봤는데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혈당이 어떻게 바뀐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바디를 재면 내가 지금 체성분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얼마나 있고 어떤지를, 내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걸 보면 혈당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지금 그걸 알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지금 계속 설명드린 요 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였는데, 이게 국산화를 성공해서 아이케어센스 에어라는 제품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긴 한데, 뭐 요거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 관련된 국산화한 회사가 있다라는 건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주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회사는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 매매 추천이 아닌데, 이 회사는 재밌는 게 고점을 언제 한번 찍었냐면, 이게 바이오 코스메틱 랠리가 2014년 말 2015년 초에 있잖아요. 요때 한번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요 가격을 못 오고 계속 겼어요. 요때도, 저도 이거 기억나는 게, 요때도
그 연소 결단계를 하려고 한다. 네, 연소 결단계 연구에서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요때 10년 전에 9년 전에 8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현실화가 안 되고 미루다가 이번에 됐어요. 이번에 되니까 이번에 됐다 하니까 이게 주가가 반응해가지고 CGM을 출시하니까 주가가 전고점을 찍고 한 번 더 랠리를 하죠. 거의 8년 만에 랠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랠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크게 랠리하고 다시 이제 쭉 내려와서 지금 요 정도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고점을 언제 뚫을지 과연 이게 뚫을 수는 있을지 그 지금처럼 또 7, 8년을 기다려야 될지라는 차트만 보면 그런 리스크도 좀 있어요. 그 최근에 테마를 타고 랠리한 지가 얼마 안 됐다. CGM을 최근에 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뭐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쭉 살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을 때 이 CGM이라는 게 CGM 일반인 대상으로 크게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조만간 올 것 같다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뭐 6개월 뒤인지 1년 뒤인지 3년 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 것 같다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언제쯤 이 전고점을 돌파할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별개잖아요. 인기 끄는 거랑 이 전고점 돌파하는 건 별개고 돌파할 때 예를 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 리블에만 곽광을 받고 뭐 아이센스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 사실 뭐 그런 별로일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이게 그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깊이 이야기 안 할 때 당뇨는 1종 당뇨가 있고요. 2종 당뇨가 있는데 1종 당뇨는 선천성이라고 하고 2종 당뇨는 후천 비만이랑 관련된 게 2종 당뇨거든요. 근데 그 연소 결단계는 1종 당뇨만 보험으로 돼요. 보험에서 지원해주고 2종 당뇨는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 2종 당뇨에 보험이 된다면 아이센스 입장에선 되게 괜찮은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종 당뇨는 그 내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거는 보험을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한데 2종 당뇨는 워낙 대상자가 너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대사증후군이랑 그 당뇨랑 구분이 되게 애매하다 그랬고 우리나라 3, 40대 성인 남자의 절반은 대사증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넣기 시작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되게 좋다던데라고 하면 이게 보험 예산을 엄청 많이 써먹을 게 보이니까 이런 거 보통 쉽게 보험에 못 넣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희망은 갖고 있으되 쉽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랑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잡설을 한번 해봤고요.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싹센다가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혹시 싹센다가 지금은 싹센다는 비보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비보로 사는 건데 혹시 싹센다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을까? 싹센다가 효능이 워낙 좋으니까 되지 않을까라는데 그 가능성이 0에 가깝다라는 건데 첫 번째 일단 보험이 되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싹센다가 비싸서 그러니까 싹센다를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해서 예산 잡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멜포민이라는 요 당뇨약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당뇨랑 대사증후군이랑 비만이랑 구분이 모호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메트포르민은 당뇨 치료제야. 당뇨 치료제인데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만을 해소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죠. 싹센다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 갔지? 얘는 먹는 약이고요. 일단 첫째 먹는 약이고 주사제 먹는 약이고 얘는 가격이 되게 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효능이 뭐 싹센다가 100이고 얘가 뭐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얘는 뭐 7만 원에서 8만 원 하거든요. 그 카트리지 하나가. 근데 얘는 한 알에 뭐 50원에서 100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 관련해서 요게 처방을 확장을 시키겠다고 하면 아마 요 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니까 아마 싹센다는 우선순위에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요런 특징들 의학이나 뭐 이런 제도적인 특징을 이해하면 이게 싹센다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안 될 거라 당연히 생각했다면 그냥 의료보험이나 들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AI 뭐 진단하는 게 보험에서 크게 돈이 안 들 것 같다고 애시당초 예상했던 이유가 사람들의 뭐 그렇게
그 IR이나 여의도에서 뭐 이렇게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게 나는 코웃음을 쳤던 이유가 요런 특징적인 게 있어. 이거는 의료인은 대충 요 구조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재미삼아 들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치과의사 관점에서 약간 메시지로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여기 변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복부 내장지방이라고 했죠. 내장지방. 내장지방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조절하고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걸 딱 정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 치과의사니까 이거 내장지방은 배에 생기는 충치다. 충치랑 비슷하다. 내장지방은 배에 생기는 충치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왔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거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충치는 식이랑 관련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되게 관련이 되게 많거든요.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족력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충치는 감염이기 때문에, 부모에서 감염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감염만을 안 하더라도, 보통은 부모들의 식생활 습관을 자녀들이 거의 그대로 따라봤거든요. 당분이나 이런 걸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캔디 먹고, 그런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충치균이 부모한테서 내려오면 충치가 엄청 잘 생기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게 내장지방이 생기는 것도 어떤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느냐가 부모한테서 거의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치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있어도 우리도 입안에 충치균이 거의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인, 대한민국 성인들은. 그런데 어레스티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크게 막 커지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내장지방은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게 너무 많아져서 지금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막 일으키고 다닌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충치균도 약간 그런 성향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 내장지방은 배에 생기는 충치다.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고민이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남성이 훨씬 많을 거고 여성분이라도 이제 자녀가 있는 분 엄마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특히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블로그에 글 쓰기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올라있는 충치균을 자녀가 충치로 고생하지 않으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팁들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입 마우스 투 마우스를 뽀뽀하지 마라, 음식 먹던 거 주지만 숟가락 따로 쓰고 불소 꾸준히 해주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충치균이 잘 안 넘어가고 그게 넘어가도 최대한 미루고 그게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치과의사니까 우리 자녀한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좋은 시기를 잘 전달해주면 충치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단 거 이런 거 못하고 쿠키 같은 거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기를 우리 자녀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식생활에서 갖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 30, 40대 남자 절반이 갖고 있는 이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이 자녀에게 안 넘어가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라는 게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당뇨, 그다음에 비만,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전체적 큰 틀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산업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충치 치료에 대해서 보건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충치가 많이 생긴 그것도 개개인이 치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검진이나 식이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만이나 합병증 것도 건강검진 같은 거 꾸준히 하면서 그런 것들 주의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싹센다가 나오면서 약간 양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질환이잖아요. 비만, 그러니까 충치,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질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질환인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탕세를 해가지고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같은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싹센다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보건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만하거나 전체적으로 대사증후군이 생기거나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싹센다나 그런 약들을 더 좋은 위고비나 이런 약들을 맞으면서 이런 비만이나 이런 문제들을 약물의 도움으로
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는 게 뭐냐면 이게 부의 상징이나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살이 찌냐 안 찌는데 저 사람 살이 쪘는데 맛있는 거 잘 먹으면 살이 찔 수 있는데 뭐 싹센다 맞을 형편이 안 되나? 위고비 맞을 형편이 안 되나? 그냥 저렇게 사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신분화 시키는 사회적인 낙인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제약에 사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되게 좋아하죠.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추세나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트렌드상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검진하고 식이요법을 쓰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연소결단계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었던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해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쉐어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티님께서 뱃살은 만병의 근원이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라기보다 뱃살은 그 심혈관계 질환의 근원이긴 해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심장 그러니까 심근경색이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 그 다음에 뭐 동맥경화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거기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정한기님께서 비만인으로서 좋은 교육방송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쵸. 하고 이거 나중에 좀 해보면 아까 그 사람이 비즈니스 서비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올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그런 것도 좀 공부해보면 좀 되게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반응을 살피면서 내가 몰랐던 내 몸의 반응, 그래서 내장 지방이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되게 많은 나의 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그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왜냐면 그 웨이트 트레이닝도 되게 그런 쪽도 되게 열심히 했고 식이 조절도 식단 조절도 해본 적이 있고 뭐 전공으로 생리학도 배웠고 이러니까 저는 이해도가 좀 높아서 빨리빨리 흡수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양상식이 올라가면 아마 다 다른 지금은 일반인 이야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상식이 돼버리면 아마 몸에 어떤 측정했을 때 몸이 생기는 변화 이런 거는 쉽게 잘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하여튼 좋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연소결단기는 되게 의미 있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소결단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랑 당뇨랑 이 구분이 되게 명해진 거. 왜냐하면 같은 약을 쓰게 된 이유가 여기가 다 나온 거죠.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연소결단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싹센다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일찍 알았으면 그런 비만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가 내가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저게 오래 갈 거다라는 거 있잖아요. 효과가 아주 좋을 거다라는 걸 아마 진작에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유니버스에 없다 보니까 오, 잘 가네.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오, 엄청 잘 가네라고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저런 부분에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그런 치료법이 나오면서 저렇게 엄청 잘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 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보통 낫지 않는데, 이제 그걸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자료나 이런 언론에서 보도된 거 보니까 체중이 한 20-30% 그냥 빠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저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아마 그런 비만이나 당뇨, 다이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 기회나 앞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게 당장 무슨 주식을 사면 되냐 이런 것보다는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유니버스를 넓히는데 좋은 공부가 됐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